자, 그러면 중세 문화사 부분을 하자. 56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유학의 발달을 크게 이제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고려 유학의 발달을. 초창기 때는 이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요때는 태조 때 이제 최응이나 최지문 같은 육특분 유학자들이 활약을 했고, 강종 때 가고제도를 실시했고 있는데, 최지문은 엄밀히 말하면 유학자보다는 천문학자예요. 예.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종 때 이제 신문 28조에 자주적인 주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약간 예전 견해를 따는 것들. 최근에는 이제 최승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대주의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자주적인 것보다는 사대적이에요. 예, 사대적. 예, 그래서 이제 훈요 10조하고 그거 관련돼 갖고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통론 입장에서 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 중기 때는 보수적이죠. 왜냐면 이때 문벌귀족 세력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인데, 자, 문종 때 그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동공자가 불렸던 구제학동. 구제학당을 이제 설립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구제학당의 명칭에서 보는 것 중에 그 어떤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따온 명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홍보학적 유학이지만 철학적 경향이 주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이나 송학이나 이런 그런 이학 같은 학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홍보학 플러스 어떤 성리학적 경향의 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인종대 대표적인 사람은 김부식이죠.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는 그 당시에 이제 뭐냐 침체기였는데 다만 이제 최후 정권 때 많은 문인들을 등용해요.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기 때 이제 뭐 의례적으로 뭐냐 과거 시험이 더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규보나 이인노나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용이 됐고요. 자, 후기 때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오죠? 네, 신유학,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죠. 그래서 성리학 소개가 안항부터 시작하고 이재현, 백이정 등등 쭉 있는데 특히 이제 성리학에 크게 이제 보급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게 망건당이죠. 충성왕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색,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신진사대부 이렇게 쭉 연결되죠. 자, 특징은 개혁적이고 실천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래서 소학이나 주자가래 같은 걸 중시 여겼고요. 그 다음에 건문세족과 불교 회단을 비판했다. 물론 모든 성리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급진파 성리학자들. 네, 급진 개혁파들.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교육기관은 관학은 국자감, 그 다음에 또 지방에 향교가 있었죠. 그래서 이 국자감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인종 때 경사 육학이 확립돼요. 그때 이제 육아학부하고 기술학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데 신분별 입학이었죠. 그래갖고 되게 유학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국자, 태학, 사문학 있는데 국자는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그 다음에 사문학은 7품 이상 이렇게 봤고요. 기술학부는 8품 이하의 관리로서 유학, 서학, 신학, 산학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학은 사학 12도가 융성했죠. 그래서 그 당시 12세기 때 문벌귀족들은 국자감이나 그런 데 잘 안 가. 어디로 가죠? 사학 12도에 가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과거 합격자들이 와가지고 또는 과거 그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그런 뭐냐면 여러 가지 사제 오늘날 학원 같은 걸 열어. 입시학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에 최충의 문헌공도가 유명하죠. 상대적으로 관학은 어떻게 돼요? 위축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왕권 입장일 때는 이제 사학이 융성을 하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국가 체제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학문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문벌귀족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관학진흥책을 있는데 요 관학진흥책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자, 숙종 때 국자관 내 서적포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예종 때 칠제라는 강좌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문과교육뿐만 아니라 무술교육도 신설됐어요. 그래서 여기 강예제라 해서 무학제를 이제 설치했는데 문제는 요때 이제 잠깐 또 무과도 봤거든요. 무과도. 왜 이렇게 이제 무학제 설치하고 무과도 보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북방민족들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란족이니 여진족이니 그러면서 강력한 이제 뭐 체계적인 무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문치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문간대 공격을 받고 이제 결국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형고라에서 장학재단이 있고 천연과 보문각, 예, 한국연구소가 설치되고 인종 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경사 육학이 설치되고요. 충녕왕 때는 이제 국학의 성균관을 개칭하고 문무가 건립하고 성악전에서 장학재단이 설치되죠. 그 다음에 공민왕 때는 그 성균관이 순수한 유교기구 개편되고 유교 교육이 강화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역사서 편찬을 볼게요. 자, 역사서도 고려시대 역사서 관련된 것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뭐냐면 편찬 방식이 있어요. 기전체, 편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아셔야 되고, 자, 역사서를 보면 초창기 때는 지금 고려 초기 때 역사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고려 왕조 실록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 왜냐면 7대 실록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예.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실록들이 편찬될 거라 추정하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란의 침입 때 잠깐 없어졌다가 7대 실록이 나중에 임진왜란 때까지 또 만들어서 임진왜란까지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소실되고요. 그 다음에 편년톤제라는 이제 그 책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평년통론이라는 책도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존하는 존재하는 최고본은 어죠? 삼국사기죠. 예, 그 기존에 전에 썼던 사서들은 없어지고 지금 현존하는 최고 역사서가 삼국사기야.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2차 사료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1차 사료 대접받고 있죠. 예, 그래서 그 고조 초에 구삼국사를 모델을 했다. 사대주의 사관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발해사 고조선 기록은 고조선 기록 기록하지 않았다. 왜냐면 삼국사기는 통사가 아니에요. 단대사죠. 삼국의 역사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중의 명을 받고 있는 김부식이 편찬한 간찬사서다. 그리고 기전체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 계승 의식을 이제 표명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견해지만 하여튼 그렇고 있고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인데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은 이제 신의하고 개의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개혁난신, 개혁불원난신, 무징불신. 그래서 신기하고 기이한 것은 기록하지 않고 증거가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전에 신화적 어떤 세계관에 입각한 역사책 대신에 역사소 대신에 철저하게 유교적인 어떤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기록을 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김부식이 살았던 그 전에 무슨 난이 나왔죠? 모총의 난이 나왔잖아. 모총이 맨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서경길지설, 도참설 그런 것들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는 이건 신기하고 기이한 것이야. 이건 기록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팩트에 근거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요. 그의 입장에서 뭐 단군신화를 기록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단군신화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 입장을 볼 때는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만 기록한 단대사이기 때문에 단군신화를 기록할 필요 없었던 거죠. 그거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삼국사기는 신화를 다 기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신화 기록은 했어. 근데 거기에다 이제 악평을 달아놔서 그런 거지. 그래서 또 유교식으로 뭐예요? 아시켜줬죠. 합리적인 사관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동명선화, 그 동명신화 있죠? 동명왕의 신화. 이걸 같이 기록을 해놨죠? 근데 동명왕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동명왕 그 관련된 내용은 유교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에 반해 뒤에 있는 동명왕표는 뭐죠? 날것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예. 사유 가치에서 볼 때는 삼국사기 기록보다는 동명왕표 기록이 왜 높아요. 왜냐면 물론 동명왕표의 내용이 뭐냐면 좀 약간 뻥이지 판타지고 근데 사실은 맞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는 알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뭐냐면 가치가 있다. 하여튼 삼국사기는 단군신화를 기록하는 것보다는 신화로서 기록한 것보다는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 단군 자체가 삼국의 범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단군의 존재는 부각되지 못했어. 단군의 존재가 부각된 건 언제 때죠? 몽골 침입 이후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삼왕일통의식이 깨지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뭐죠?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러면서 삼왕 이전의 조상들 찾다 보니까 뭐가 부각된 거죠? 단군이 부각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평양에서 구정되었던 그 단군 신화가 기록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계승의식이 좀 강했냐면 부여 계승의식이 강했어. 고조선 계승의식은 나중에 등장한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삼국사기만큼 이게 이제 또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는 반면에 또 악평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갖고 삼국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많아. 예, 그래서 사대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자주적이라는 성격도 강하다. 뭐 많이 많은데 자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후기에 들어가면 자 민족의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경향을 띄고 있다. 그 왜 후기 때 그런 경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자주의식과 정통문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몽골 간섭기 시기죠. 이 시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 자주의식을 내세우고 정통문화를 좀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무신정권기가 원간섭기 때 내용을 보면 무신정권기 때 동명왕평을 썼어요. 누가? 이규보가. 그래서 이규보가 이제 동명왕평을 써갖고 동국 이삼국지에 이제 쓰고 했는데 거기에 동명왕평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뭘 바탕으로 한 거죠? 구삼국사기. 예, 구삼국사. 그래서 보통 김부식도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썼지만 이 구삼국사기 고구려 계승의식은 제외하고 신라 계승의식을 전환했었는데 여기는 그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해갖고 썼다. 그래서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했고 그래서 고구려의 동명왕을 업적을 친동 영서사시다. 그래서 보통 동명왕평은 서사시 형태였다. 왜냐 그냥 산문체 쓸 경우에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도 이제 뭐 조선왕조실록도 만화도 번역해서 쓰잖아요. 만화도 그려가서 그래서 일종의 만화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알기 쉽게. 자, 그 다음에 해동고손전은 예전에 기출문제 잠깐 언급했는데 가쿤이라는 사람이 이제 썼어요. 해동고손전의 의미가 뭐예요? 해동은 우리나라를 의미하죠. 바다 건너 동쪽이니까 바다 건너 동쪽에 중국에 걸맞는 고승들이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전기문을 썼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해동 고승전의 그 내용들은 삼국시대 때 그 승려 30명의 전기 기록을 수록했고 그 중국의 불교와 대등한 입장에 서술됐는데 요것도 지금 기록이 안 남아있죠. 지금은 예, 몇 편만 이제 다른 사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누구 입장에서 썼을까요? 이거는 교종 입장에서 썼어. 그래서 선종 입장에서는 삼국유사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자, 원간섭기 때는 이제 삼국유사 제왕홍기가 있는데요. 삼국유사는 1년 있었죠. 그래서 삼국사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 해서 유사도 이제 했지만 삼국사기에 대한 독자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삼국사기가 유교사 중심이면 여기는 불교사 중심이고 야사도 많이 집었죠. 야사는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기편에. 그래서 무징불신, 개덕불언난신이라는 입장에서 삼국사기에서는 안 적었던 이런 입장에서 안 적었던 삼국사기에서 안 적었던 내용을 그 당시 그 뭐냐면 그 삼국사에서는 이걸 유교적 신비성 이런 것들 신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적어놨죠. 그래서 고대 민간서사나 전례 기록을 이제 수록해서 우리 고유한 문화 정통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몽고적 침입 때문에 정통사회가 깨졌어. 마을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얘기들, 설화들 이런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전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가 또 손자가 할아버지가 다 손자가 이렇게 전승이 안 되니까 이걸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삼국유사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적 사관이 아니라 신의 사관을 반영해서 최초 이제 단군 신화를 기록했고 민담을 많이 적어놨고 한가도 많이 집어넣었죠. 자, 그 다음에 제왕홍기인데 제왕 이순우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최초의 발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했고 그다음 우리나라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같이 대등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려 말기 때는 뭐가 들어왔냐면 성리학이 들어왔죠. 성리학. 성리학은 뭘 강조해요? 대의와 명분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대표하는 사관이 이제 책이 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재현이 쓴. 정통의식과 대의명분, 성리학적 유교사관을 반영됐고, 그래서 이제 이 사학은 그 사실적인 측면, 팩트 측면은 안 적혀 있는데, 산업만 지금 어디에 적혀 있냐면, 고려사나 고려사 저조에 적혀 있어. 인용돼 있어. 그래서 책 자체는 지금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산업만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고려사나 고려사 저조에 발췌 인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고려의 불교 정책.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 네. 자, 불교 정책을 이제 보면 뭐 태종 때와 태조 때와 강종 때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 이제
여기 불교 시기 때 각각 특징들, 요거는 좀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초창기 때, 승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균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균여. 그래서 이 균여가 이제 하엄 중에 승려인데, 하엄 사상을 정비하고, 그 다음 이 사람이 보상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현 시원가를 저수했죠.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통론할 때 또, 신부쌤 읽을 때 이제 또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교종이 발달됐죠, 중기는. 그때 이제 왕실과 귀족들이 이제 각각 교종을 지었는데, 그래서 하엄종과 법상종이 대입했어. 하엄종은 되게 왕실 쪽이죠. 법상종은 어딜까요? 귀족이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의천이 나와서 이 사람 하엄종을 기반으로 해서 교손 통합을 깨하려고 했죠. 또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이 사람은 이제 여기 2단계인데 엄밀히 3단계인데, 자, 일단은 1단계는 여기가 1단계도 있지만 실제로 1단계는 먼저 하엄종끼리 통합이야. 그래서 하엄종이 이제 북악파하고 남악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통합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2단계 넘어가죠. 여기가. 그래서 2단계 때는 법상종끼리 통합이죠. 하엄종과 법상종. 그리고 나서 3단계 뭐냐면 청태종을 창시해가지고 뭘 끌어들이고 있어? 선종까지 통합을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교손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의천사후에 교단이 분열됐고요. 그 다음에 의천은 불교 통합 외에도 또 뭘 유명하냐면 주전도감을 설치했어. 주전도감. 그래갖고 이제 요게 이제 자기가 그 송나라 갈 때 보고 드는 것들 바탕으로 해서 화폐를 만들자. 그래갖고 숙종한테 건의했죠. 그 여러 화폐들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속장경이라고 잘못 알려진 것들 중에 이제 있는데 교장을 편찬했죠. 교장. 예전에는 이걸 속장경이라고 했는데 최근 속장경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장이라는 건 뭐냐면 대장경의 주소판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장경 두 개예요. 초조대장경하고 제조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속장경은 이제 없어졌어요. 명칭이 잘못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붙인 거고. 자, 무신정권기 때는 이제 교종 대신에 선종을 후원하죠. 왜냐면 교종은 기복사를 중심해서 막 무신정권 계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진훈하고 해심 이런 사람이 유명한데, 자, 진훈은 이제 그때 승려들의 산이 이거 잘 표현했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찰들이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쪽 지금 산 중에 있잖아 주로. 근데 도심가에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빠지고 이익이 탐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가. 상중불교가 돼. 그래서 이제 이걸 결사운동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원래 순수한 목적으로 올라가자. 돌아가자. 이 결사운동은 고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어. 원래 중국에서 출발했던 거야. 그런 것들이 고려에 영향을 주고 또 통일신라 시대 때도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수선사 결사운동이 있고 요때 중요한 건 이 수선사는 사찰사자가 아니에요. 이건 모임사자야. 그래서 수선사 안에 여러 사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송광사예요. 요때 송광사의 사자는 요때 사찰사자예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진울 때 완벽하게 선교일치 사상을 이제 내세워서 선종과 교정을 통합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세웠던 이제 그게 조계종인데, 여기에서 조계종을 창시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최근에는 이제 부정되고 있어요. 조계종은 이미 있었던 거고, 조계종을 확충시켰다 보시면 돼요. 조계종을. 예. 그래서 조계종의 창시자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일단은 조계종은 이제 창시한 게 아니라 조계종을 번성시켰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겨내고요. 그때 사상 도노점수 정해상수 이거 외워두셔야죠. 의미. 왜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설명할 텐데 도노는 한 번에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는 다음에 뭐죠?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도노가 선종이고 점수가 교종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엄밀히 말하면. 예, 이건 뭐 교과서로 이렇게 딱 분류해놓고 도식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도노나 점수나 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선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선종이 크게 이제 두 개가 있어. 중국에 보면 남종성하고 북종성이 있거든요. 예, 두 개가 있어요. 갈래가. 그래서 남종성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도노고 그 다음에 수행 방법으로 북종성을 강조하는 게 점수야. 그러니까 도노는 한 번에 깨닫는 거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수는 노력해서 깨닫는 거야. 근데 그 뭐냐면 진을 보기에는
얘가 도노가 훨씬 더 낫다. 도노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 수행을 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수행하면서 깨닫는 건 힘들다 그거지. 수행하면서. 그 여러분도 그렇잖아. 임용 공부 하면 억지로 끌려다녀갖고 하는 건 점수야. 의식이 없는 거야. 근데 임용고시를 깨달음 없고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깨달음 없고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돈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점수를 해라.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남중성하고 북중성의 통합이지 무슨 이걸 교손통합?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그냥 후대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걸 약간 점수가 뭐 비슷하게 해요. 교종하고 좀 비슷하잖아? 그냥 여기 갖다 붙인 거고. 하여튼 이게 이제 푸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해심도 시험 문제 나왔죠. 최후 때인데 유불일지에서 나오죠. 이 사람은 원래 유학자인데 나중에 승려가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심성의 도야를 강조와 성리학의 수용에 사상적 토대를 많이 했다. 왜냐하면 선종이 어느 정도 돼야지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핵심적인 이와 기라는 개념이 선종의 본체의 체와 작용의 용, 체의 용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선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자, 하여튼 이 진운하고 해심은 각각 최시정권하고 좀 긴밀하게 관련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때 또 요새라는 사람이 나와서 법화 신학을 바탕으로 백년결사 운동을 했고 백년사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는 조계종 승려인데 이 사람은 청태종 승려. 우리가 청태종 하면 교종이라고 생각하죠. 교종. 근데 요때 당시에 청태종은 교종이 아니에요. 선종화 됐어요. 선종업. 지금 그래서 한국 불교사에서 고려 6대 시기 요새 이후부터는 선종업 묶어서 설명해요. 청태종은 초창기 때 중국에 들어올 땐 교종이지만 요때는 선종화 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넘어가서 이제 고려 말에 보면 보우라는 인물.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교단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 이때 한양으로 천도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나라부터 뭐가 도입되죠? 임재종이 도입되죠. 임재종. 그래서 가나성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있고, 대장경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대장경은 경, 율, 논의 3장으로 구성됐어요. 경은 불경이고, 율은 뭘까요? 교단 내 조직, 그러니까 기율이죠. 그 다음에 논은 경과 율에 대한 주석을 받아요. 이게 경, 율, 논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초조대장경과 제주대장경. 초조대장경 현종 때 거란의 2, 3차 침입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몽골 2차 침입 때 부인사와 함께 소실됐고 그래서 인쇄본만 일본 현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대장경이 아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천이 고조, 송, 요나라 대장경의 다양한 것을 막 모아가지고 거기에 주석을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장은 대장경이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이 없어지니까 만든 게 뭐야? 제조대장경이죠. 초조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별칭은 8년자로 구성됐기는 8만대장경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몽골족의 침입 과정에서 최시정권을 중심으로 최울 중심으로 해갖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이제 했다. 그래가지고 요즘 기억을 해주시고 조선 초기 때 이 대장경을 달라고 막 요구했어. 일본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세종 때인데 세종 때 요구하니까 세종 기차라고 주려고 했어. 근데 한신하가 반대했죠. 왜 반대했냐? 이 대장경이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반대한 건 아니고 왜냐면 그 당시에 성리학을 내세웠던 거니까 불교의 대장경은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죠. 예. 근데 주면 일본한테 그냥 달라고 해서 주면 나중에 일본이 뭐야? 더 달라고 요구한다. 그냥 이 대장경을 갖고 있다가 외교적 카드로서 계속 이용하면 된다. 그 대장경을 목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목판 인쇄본만 준 거예요. 인쇄본만. 근데 이제 인쇄본을 갖고 일본이 이거 대장경이 좋다 생각해서 나중에 일본에서 독자로 대장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장경 만들 때 큰 도움이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역사가부도 보면 조선이 조선 전기 때 일본에 수출한 게 있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대장경이 있어요. 대장경은 인쇄본을 준 거야. 인쇄본을. 그래서 인쇄본을 받은 무르마치 쇼군은 그걸 또 사찰대에 쫙 뿌리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고, 그런 이유, 뭐냐면, 용도 활용하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도교와 이제 풍수지리서를 이제 보면, 자, 요거도 이제 약간 이제 풍수지리서가 연계돼갖고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가 풍수사상과 무슨 사상이 연결돼요? 도참사상이 연결되죠. 예. 그 다음에 또 풍수를 인간의 인위적인 힘을 통해서 곤치는 비보사상도 같이 있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였는데, 자, 풍수 도참사상으로 유명한 게 두 가지 있어. 그래서 서경귀지설, 그 다음에 하양명당설, 이게 남경귀지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서경귀지설이니까 그래서 서경천도 국진정책, 물론 이거 하나 이제 다른 의도도 있겠죠. 뭐 영토 개척이나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하양명당설인데 남경귀지설이죠. 그때 이것 때 문종 때 남경을 승적하죠. 삼경을. 이거 숙종 때는 한양에 뭐예요? 궁궐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지지 않지만 이제 공민왕 때 잠깐 어디로 이동하려고 했냐면 한양으로 수도 천도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산됐는데, 그러다가 태조 때 수도를 정할 때 이제 수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다가 만약 어디에 머물려냐면 한양에 예전에 고려시대 때 만든 한양의 궁궐에 머물면서 잠을 잤어. 깨어나오니까 되게 좋거든. 여기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양이 이제 수도 정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학기술 발달 같은 게 이제 보면 여기에서 역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의 성명력, 원의 수신력, 명예 대통령.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세종시대 칠정사로 만든 기반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법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이게 잔력인데 여러 가지 있는데 역법을 만들려면 일단 천문학이나 수학이 발달돼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렇게 발달이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역법을 수입해야지. 뭐냐면 중국과 교조하는데 되게 편해. 지금도 우리나라 서력을 쓰잖아. 왜 서력 쓰겠어요? 이슬람력 쓰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나 영국, 유럽 이런 사람들 다 뭘 쓰는 거야? 서력을 쓰니까 그거에 맞춰 쓰는 게 우리 교육이나 문화생활 하는데 되게 편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칠정산이 조선 전기 때 사용했다가 나중에 또 시한력을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을미기역 때 태양력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의학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한약 구국방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게 현존하는 최고 의소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실정에 자주적인 의학을 발달했는데 보통 한약자가 붙으면 한약자가 뭐 항자가 뭐예요? 이건 시골 항자죠. 중의가 아니라 한약이라는 뜻은 중국 의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의학 같은 경우에는 비싼 약재도 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체질도 안 맞잖아. 그래서 주변에 값싸게 구할 수 있는 한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체질에 맞는 한약 운동이 나왔어. 그래서 이 한약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의학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약 구국방 나오고 한약 집성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결정판이 뭐냐면 동의보감이야. 동의보감. 예. 그래서 이 한약 운동이 이제 고려 후기 때 등장하면서 뭐가 증가되죠? 인구가 증가돼. 그래서 고려 후기에 들어가면 인구가 확 증가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 두세 가지 요인으로. 하나는 한약보건 운동을 통해서 값싼 약재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의료 기술, 지식이 확대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나라 침이 끝나면서 이제 전쟁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이 없어졌어. 평화기간이 계속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많은 인구들 부양할 수 있는 고려후기 때 농업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야. 이때부터. 그러면서 고려후기 때부터 어떻게 될까? 인구가 증가되면서 그러면 농업 생산이 또 또한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농업 생산이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이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조나 조선은 인쇄술이 발달하는데, 목판 인쇄술을 보면, 목판 인쇄술은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이거는? 목재를 잘라서 네모나게 해갖고, 거기에 이제 말려요. 햇빛 말리면 이제 목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나하나 파가지고, 만든 게 목판 인쇄술이죠. 자, 그래서 이 목판 인쇄술은 뭐냐면, 단일 품종 대량 생산할 때 편해. 근데, 문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할 때는 목판 인쇄 불편해. 왜 하나하나 다 까야 되잖아.
그러면 쉽게 하는 게 뭘까요? 할자를 만들어가지고 할자를 끼워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맞죠. 그 할자를 끼워 넣으면 나중에 이거 책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책을 만들 때 또 풀어서 또 할자를 다 이렇게 넣고 그래서 할판 인쇄술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금속 할판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초로 만들어졌다. 그래갖고 요때 금속 할판이에요. 이거는 할판수는 저기 송나라 때 만들었지만 금속으로 할판을 만든 거는 우리나라인데 자 최초의 이제 기록상 남아있는 그 금속 할자본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록상 최초의 금속 할자본은 뭐죠? 삼종 고궁 예문이죠. 이게 이거 두세요. 예. 이 삼종 고궁 예문은 원래는 인종 때 최윤희가 만든 의에서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몽골 침입 때 소실됐어. 그래서 그때 이제 누구 집에 있었냐면 이규보 집에 딱 한 분 있었어요. 한 분과 두 분? 그래서 그걸 다시 재판해야 되겠다.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할자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재판했어. 이게 최후 때야. 이게 삼종 고궁 예문인데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 예문하고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근데 삼종 고궁 예문은 지금 남아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왕 때 직지심체 요절이 있어. 또 이게 주저 직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남아있어. 그래서 이게 세계 최고의 금속 할자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죠, 이거.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에 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가 예전에 우리 거 뺏어온 게 있잖아요.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저기 의계. 의계. 그래서 이제 규장과 의계 뺏어왔잖아. 근데 그것처럼 이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게 직지는 돈 주고 사왔어. 그때 합법적으로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약탈분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대도 있어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 직지 심체 요절이 있다. 최초의 할자본이다. 금속 할자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양 무기가 있죠. 하양 무기. 이거 외워두셔야 합동도감을 설치해서 왜군을 격파했다. 진포대전에서.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요즘 시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고려의 배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고려의 배의 특징은 뭐냐면 평저선이야. 평저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첨저형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게 생기죠. 이 평저선은 스피드는 좀 약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평저선은 뭘 실 수 있냐면 대포를 실 수 있어. 대포를 치면 대포가 쏠 때 반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첨저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동을 견뎌낼 수 없어. 일본 배 같은 경우는 첨저형이거든요. 기동력을 뛰어날 수 있어도 뭐냐면 대포를 반동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배에 대포를 제대로 실지 못해요. 근데 한국의 배는 고려나 조선의 배는 이게 평저형이기 때문에 대포를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조선 수군의 주력한 판옥선이 만들어지죠. 판옥선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나중에 명종 때 만들어져요. 이 판옥선은 왜 만들어졌냐면 일본 애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일본 애들하고 어떻게 싸우는 과정에 묻힐 수 있게 특화된 배가 판옥선이야.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 판옥성을 더 개조한 게 뭐예요? 그 윗대를 딱 걷어내고 만든 게 거북선이죠. 거북선. 자, 그 다음 건축과 조각을 보면 뭐 이거는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요즘엔 인고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다만 이제 좀 알아볼 건 뭐냐면 그 한국사 능력검 중에서는 이제 주심포 양식하고 다포 양식의 특징을 물어보거든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요것만 좀 그림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 좀 풀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3층 석탑이 되게 유명하죠. 근데 여기는 다각 단층이야.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후기 때 경천사 10층 석탑 있죠. 원나라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남아구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세조 때 원각사시 10층 석탑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종에 이제 승탑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불상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청자 공예 중에서 이제 도자기를 좀 본 게 뭐냐면, 그 고려의 도자기는 상당히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순수한 청자였다가 나중에 상감청자로 바뀌죠. 예. 그리고 15세기 때 분청사기 백자, 천하백작인데, 요 상감청자에 대해서 된 기록이 있어. 예, 무슨 기록일까요? 그 당시 이제 썼던 서궁이라는 사람이 고려 도경이라는 책 있죠?
그래서 이 고조도경의 고조자기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조도경하고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관법이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그릇포면에 판에서 거기에 문의를 내는 방법이 뭐냐면 상감청자죠. 예. 근데 이제 상감청자를 귀족들만 썼다고 이제 예전에는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발굴해 보니까 또는 고조선 그 고조의 그 난파선을 이제 실어 있는 물건들 보니까 대량 생산한 청자들이 대거 발굴됐죠. 그래갖고 귀족 외에도 일반 평민들이 쓰는 청자도 많다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뭐 글씨와 그림, 음악은 거의 볼 거 없죠. 예, 다만 이제 거기 뭐 청강대욕도 공미당이 있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악에서 이제 아악하고 한악이 있는데 한약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야. 소각이라고 하죠. 아악이란 건 뭐냐면 송나라 때 건너온 거야. 이거는. 그래갖고 아악이 있고 이거 비슷한 개념은 당악이 있어요. 당악. 당악은 뭐냐면 당은 당나라 음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은 그 당시에는 중국을 의미한 대명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음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악이 있고 이 중에 송나라의 그 악이 있어요. 이 송나라 음악 대성악이라고 하는데 그건 예전에 주나라 음악 있죠. 주나라 음악을 좀 복원시킨 거야. 그걸 다시 가져온 게 아악이에요. 예. 그래갖고 당악 안에 아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당악 안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문학은 거의 안 나오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의 문화사를 한번 좀 이렇게 개관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책을 달리해서 뭘 보냐면 이제 푸셈, 신푸셈을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푸셈 강도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푸셈에서 이제 푸셈이 한 7권 되나요? 네, 그래서 1권하고 2권 정도는 이제 고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감이 제키고요. 그건 뭐 이제 학계 통론하고 좀 다르고 1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판타지 소설 이런 게 제켜놓고 상권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상권 고려시대하고 그 다음에 푸셈에서 잘 나오는 거는 그 조선시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4권, 5권 거기에 이제 있고 이거는 좀 사료 부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권, 7권은 이제 구한말하고 이제 근현대사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구한말은 좀 볼 거예요. 구한말도 좀 약간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보는데 구한말은 이제 보조적인 이제 구조를 보고 7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사료 중심으로 볼 거예요. 사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호족의 지원을 받다 통일하다 해갖고 이제 그 내용부터 볼게요. 포센 3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자 24페이지 펴보세요. 24페이지 왕건부터 이제 보죠. 자 왕건은 이제 선대부터 호족이란 기반 위에 그 해상세역, 혈구진, 폐강진 이런 군진세역과 연결돼 있죠. 그러다가 이제 태봉 밑에 들어가서 궁예 밑에 들어가서 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자 나주를 점령하는데 큰 공헌을 하죠. 예, 아이고 잠깐만요. 나주를 점령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데 자, 요 나주 정도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후백제의 배후를 쳤다. 근거지를 마련했다. 그래서 나주를 점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이 나주의 무슨 세력과 해상 세력과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왕건이 예전에 그 아버지 작재건, 그러니까 할아버지 작재건부터 시작해서 그 강하일 때 뭐냐면 해상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통하죠. 예전부터 통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나주에서 이제 그 지역을 장악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시중자리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예가 이제 쿠데타를 추출된 후에 그 당시 홍유, 배영경, 심수경 등등 해갖고 고려를 개청했죠. 자, 그 앞에 쓰는 궁예는 되게 신라의 적대적이었죠. 근데 이에 비해 왕건은 신라의 우호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신라의 자녀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왕건 밑에 들어가게 되고 신라도 왕실 전체를 나라 자체를 뭐야? 나중에 그 왕건에 갖다 바치죠. 기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후백제도 처음에 건원과도 초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나중에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 자, 920년 건원이 신라의 합천 초기를 공격하자 신라가 고려의 구원을 요청하죠. 이에 이제 왕건이 원군을 보내주고 신라를 도와주게 되고 후백제가 이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후백제도 이제 처음에 후백제도 건원도 신라의 적대적인 건 아니었어요. 신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때 먼저 적대적으로 바뀌어. 이때부터 반신라적인 경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대결은 925년 조물군 전투에서 그 뭐냐면 양군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인질을 교환하죠. 근데 인질을 교환했는데 문제는 인질이 그 뭐냐면 후백제 인질 진호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식을 하냐면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왕건이 일부러 죽였을 거다. 그러면서 다시 갈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하친이 깨지고 그리고 이제 927년에 건원이 신라에 침입해서 친고려적인 견야왕을 살해하고 왕건이 이를 구원하다가 대구 부근의 공산 전투에서 크게 패하죠. 경한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원래는 이게 이제 공산 전투에 패할 때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왕건이 수세에 몰려요. 그렇죠. 그 수세를 뒤엎은 게 뭐냐면 고창 전투야. 그래서 고창 전투에서 그때 이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창의 이제 호족들이 도와줬죠. 그래갖고 승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창을 점령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이 고창 지역을 뭘로 이름을 바꿨냐면 동쪽으로 안정시켰다. 안동으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거 삼태사와 함께 같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후 이제 왕건은 운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서 옹진 이북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고려의 세력권 들어오고 후백제가 이제 크게 위축돼요. 자, 이 운주 전투 이후에 이제 후백제 내에서 이제 위견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뭐냐면 그냥 고조로 이제 적당히 해서 항복하자라는 그 하평파 끝까지 싸우는 강경파. 그러면 결국에는 강경파가 뭐냐 승기를 잡고 그리고 거기서 왕위 계승 문제까지 걸려서 견훤이 어디죠? 금산사에 유폐되죠. 그러다가 탈출해서 이제 고조에 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때 경수왕이 또 고조에 기부하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후백제군을 다시 1, 2천 전투에서 크게 격파하고 함산군에 가서 진격해서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요. 그래서 지금 언급했던 전투 있죠? 나주 전투 그 다음에 조물군 전투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혹시 모르니까 외워두세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한번 전투 명칭들이 물어본 게 내용들이 물어본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상 전투 그 다음에 고창 전투 운주 전투 1, 2천 전투 요거 그 순서대로 외우고 그때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왕건은 이런 과정 중에 후한국을 통일했는데 신라와 유화 정책을 펼치고 협조하게 유지하면서 신라 계통 인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왕건의 이제 정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패비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그 호족 세력들 끌어들이는 정책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패비사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에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태조의 정책은 쭉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혼인 정책 이런 것도 뭐 거의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런 다음에 좀 약간 이제 볼 게 뭐냐면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시면 되겠네. 이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다 볼 수 없고 자, 여기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중앙간제 확립하다. 여기 넘어갈게요. 예. 자, 중앙간제 태조 때 정치기구인데 태조 때 초창기 때는 태봉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태봉의 제도. 그래서 이제 요때 그 건국 후에 이제 뭐 강평성, 내봉성, 순군부, 병부, 창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이런 간제가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성종 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좀 약간 살펴보면 강평성은 정책 결정의 최고 정무기관이었고 내봉성은 행정 집행기관이었고요. 내의성은 국왕 측근 공무기관이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자 순군부와 병부는 같은 군사기관이지만 예를 들어 순군부는 병마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정병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면에 그 다음에 후자는 그러니까 병부는 단순한 군사 행정기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굴령과 군정권이 뭐 분리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굴령권을 의미하고요. 실제 이제 지휘하고 전투하는 거고 여기 행정기관이니까 군정권을 얘기한 거죠. 이게 분리돼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국 초기이다 보니까
개국공신계열이나 왕비족 계열, 호족 출신들이 주로 이제 간부발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채 명예직 관계만 가지고 실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육부제가 언제 왕비됐냐면 성종 때 왕비됐죠. 이 성종은 좀 약간 중국 제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중국의 어떤 제도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하풍이야, 하풍. 예, 중화제국의 어떤 것들 좋아했던 사대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송나라와 그 다음에 당나라 간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그래서 중앙조직을 제표를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삼성육부제예요. 삼성육부제. 자, 삼성육부제는 어디에서 받아들인 거죠? 당나라에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운영은 중소성과 문화성이 같이 합쳐가지고 이성육부제도 운영이 있어요. 실제로는. 자, 삼성은 그 중국의 삼성은 이제 기준하면 중국의 삼성은 조칙을 작성한 것은 중소성이고요. 그걸 심의하는 것은 뭘까요? 문화성이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기관은 상서성이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의 이제 제도고, 그러나 고려는 이런 중국 제도를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좀 약간 독자적 운영을 했죠. 일단 삼성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 예를 든 게 중소성과 문화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운영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죠? 중소문화성이다. 실제로는 이성육부제 형태로 했고, 그 장관인 문화시중이 수상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상서성은 중앙기구인 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부를 이제 통과하는 도성이 거의 무력화됐어. 그래서 단순히 뭐냐면 육부하고 중소문화성을 연결해주는 문서상 연결해주는 그냥 기관에 불과해. 왜 무력화됐냐라면 일단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상서정 자체가 일품이죠. 상서 일품이에요. 최고 높은 관직이. 근데 이건 명예직이에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명예직이고 누구한테 줬다고 했죠? 종친에게 준 거야. 종친. 이건 또 당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도 상서정 자체가 없어요. 당나라는. 그게 왜냐면 예전에 이세민이 잠깐 상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올린 간직은 신하가 감히 올릴 수 없다 해서 아예 상서정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서정 밑에 차관급인 복야가 있어요. 복야. 자복야, 우복야. 근데 이 두 명의 복야는 매품이 2품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앞에 재신보다도 서열이 좀 밀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재신들이 뭘 겸직한다고 했죠? 판사직을 겸직한다고 했죠. 육부 판사. 그래서 상서를 누르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수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서 도성이 그 육부를 그 총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중소문화성이 육부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상서성이 권한이 좀 약하다. 도성의 권한이. 자, 그래서 이제 중소문화성이 결정된 사항은 상서 육부에 시하는 상하관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중소문화성 재신이 뭘 겸직했기 때문에 상서의 제수장이었던 판사를 겸직했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이제 육부 판사제라고 하죠. 이거를 겸직제도를. 자,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중소성과 문화성이 단일기구로 중소문화성을 구성했으면 고려의 간제가 당제를 채용한 삼성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적 성격을 볼 수 있다. 요때 독자적이라는 것은 독자적 간직을 만든 게 아니라 독자적인 측면에서 운영했다는 거야. 중국과 달리.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간제나 지방간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걸 그대로 중국 제도를 그냥 100%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고려는. 그걸 나름대로 독자적 운영을 했죠. 대표적인 게 겸직제야. 그래서 보통 당송시대 때 각부의 장관들은 오픈 이제 고위직들을 임명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위직을 많이 임명할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때는 고위직들은 되게 뭐냐면 겸직제를 실시했어. 뭐 제조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행두제가 이제 판사제가 행두제의 일환인데, 자, 이렇게 실시해서 그냥 월급을 재정을 낭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자, 그리고 이제 간직제고도 그 밑에 있는 육부 밑에 여러 간청들 있잖아요. 그 간청들 속살하고 하는데 고조씨는 속살 다 만들지 않았어요. 몇 개만 만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속살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든 거예요. 그냥 중국처럼 이렇게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돈이 많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자, 하여튼 중소문화성의 이제 구성원들 볼게요. 자, 중소문화성의 구성원은
제신, 낭사죠. 네, 제신과 낭사고, 제신은 요거 좀 기억은 해두세요. 주진 않더라도. 왜냐면 예전에 한번 그 도평유사사 도병마사 나올 때 언급됐어. 문화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화, 지문화성사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건 뭘까요? 문화시중이죠. 자, 이들은 국정 일반을 관장했으며 또 국제적인 어떤 특정 관문을 하나씩 감장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육부의 판사직을 겸직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보통 겸직제를 뭐라고 하냐면 그 고려에서는 행두제라고 해요. 행두제.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하면 제조제라고 하죠. 네. 행두제 안에 이제 겸직을 보면 제일 높은 게 판사야.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판사들은 되게 제신들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계열은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추민이 담당하고 이렇게 물론 약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됐고 아니면 간청 겸직제 겸직 간청에 따라서 또 뭐냐면 판사는 없고 사만 있는 게 있어. 그 예를 들어서 도병마사는 판사가 있죠. 판사사. 근데 약간 한 단계 낮은 식목도가는 판사가 없어요. 사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는 뭐냐면 중성문화 제신이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또 추민이 담당하고 이게 격이 좀 있는 따라서 이제 판사 사 이렇게 이제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제신이 육부 판사를 겸할 실무를 관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제신 중에 수상에 위치했던 문화시중이 판의부사 2부를 간작을 하고요. 인사권을 장악하는 점. 자, 뭐 다른 견해가 있다는데 그 다른 견해 넘어가고 통론만 얘기할게요. 통론만. 예. 자, 그 다음에 중성문화성 낭사는 삼품 이하 육품 이상의 참상관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국왕의 잠못에는 간원. 그 다음에 이걸 무슨 건이라고 하죠? 간쟁권이라고 해요. 간쟁권. 네. 그 다음 부당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방박하는 지능. 이걸 무슨 뭐 하죠? 봉박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경. 간직을 제수할 때 그 관리 고시는 임명한 동의권이 있어요. 그래서 서경, 봉박, 간쟁 같은 기능들을 이제 뭐냐면 대간이라고 하죠. 대간. 대간. 그래서 이제 대간은 크게 대간과 강간으로 나누죠. 대간과 강간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강간에 해당하죠. 요번에 이제 조선시대 때 조광조 개혁 정치할 때 그 관련된 시험문이 나왔죠. 대간. 주로 조광조 세력도 어디에 포진돼 있었어요? 언론기관인 대간에 포진돼 있었어. 그래서 훈구 대신은 비판하고 그런 건데,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돼. 이런 제도들, 대간 기능은 조선에도 연결돼요. 조선에도. 예. 자, 그 다음에 중성문화성 중심체제는 무인집권 위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무인집권기에는 무인의 집정기구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중성문화성 기능이 약화됐죠. 형식화만 돼 있어. 그리고 나중에 원나라 지배에서는 중성문화성이 더 축소돼. 왜냐면 이거는 황제의 어떤 그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격화돼서 그 당시 사사체로 바뀌죠. 이 중성문화성이 사사체로 바뀌어. 그래서 이제 충녕할 때는 간제가 격화돼서 상서 도성과 병합해서 첨의부가 개편되고 충녕할 때는 도초미사서 다소 습격됐다 했는데만 기본적으로 성공은 이제 못하다가 나중에 공민왕 때 개혁 정치하면서 중성문화성 회복됐다가 다시 또 도청이부 변했다가 문화부로 개칭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자, 이 시기 때 이제 고려 후기 때 실질의 권한은 뭐냐면 도평의사사가 장악하고 있었죠. 도평의사사. 자, 도평의사사는 원종 때부터 뭐라고 불려졌냐면 도당이라고 불려졌어. 근데 여기에는 도당이라는 말은 일반 특정 기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대에 뭐냐면 실권을 장악하는 기구를 도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도평의사사지만 조선 전기 때는 뭘 도당이라고 하죠? 의정부를 도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어디가 도당이에요? 비변사가 도당이에요. 자, 하여튼 이론적인 최고기구로서 백로 섬을 간장했다. 그래서 이제 중소문화성 형식상 존재했다. 이렇게 했고요. 상서성은 이제 보면 그 지위가 상대로 격화됐고 도성도 권한이 약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크게 상소 6부와 그 다음에 6부의 속사가 있어. 중국에서는 각 6부마다 속사가 4개씩 붙어 있어요. 사사.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죠? 4족이 24니까 24소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속사가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단사제라고 하거든요.
없는 기간도 있고 있어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것은 이제 중국과 좀 다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통론 부분 읽을 때 좀 보기도 하고 상서 도성은 정부를 보는 권력기구보다는 그냥 국가의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공무를 발송한 일부 사무기구만 하는 무력한 기구였다. 그에 반해서 육부의 기능이 오히려 강했는데 이부, 병부, 호부, 예부, 형부, 공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사무를 관장했고요. 자, 이부 이제 병부, 호부, 예부, 공부 기능이 여기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서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병, 호, 형, 예, 공이죠. 뭐 이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부가 일단은 1순위예요. 서열상. 근데 여기 고려시대는 병부가 2순위가 되는 거야. 호부가 3순위가 되고. 근데 조선시대는 다르죠. 조선시대는 호조가 2순위고요. 그 다음에 병부가 3순위야. 그래서 서열이 좀 달라. 이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좀 운영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게 왜 또 튀어나오나? 자, 그래서 2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간의 어떤 인사와 관련된 거고, 병부는 이제 점점 군정이나 군력, 이런 거와 이제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요게 좀 눈여볼 게 예부인데, 예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과거 같은 것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조회, 교빙 해서 그 예부는 재래도 하고 학교와 그 다음에 교육도 담당하고 외교도 담당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부와 외교부가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교육부와 외교의 이제 업무가 분화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육부는 직무상 구간과 직결된 간제고 중앙의 백사와 더불어 그 지방의 중연과 연결돼. 이 백사는 여러 간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고려국의 상서성의 지위가 약화돼서 상서도성이 아까 말해서 첨의가 설치되고 또 폐지됐다가 또 삼성 육부는 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보사, 사사도 이제 축소돼요. 예. 그래갖고 전리사는 2부 예부를 합쳐놓은 거고 군부사는 병부, 그다음 판도사는 호부, 전보사는 형부. 그러니까 기능이 축소되니까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의 간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간청을 도평의사사가 이제 대신한 거예요. 이때 동시에 도병마사의 명칭이 뭘로 개편되냐면 도평의사사로 개칭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도평의사가 조금씩 뭐 군사뿐만 아니라 원래 군사만 담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종 때부터 이제 말기에 들어간 뭐냐면 외교나 뭐 이런 것도 좀 담당하다가 이때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업무를 포괄하는 기구로 바뀌어. 그건 뭐냐면 도평의사사가 이제 학대 발전된 거는 이런 이성 육부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완전히 누구한테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도평의사사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평의사사의 개편은 주의할 건 뭐냐면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개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편한 거예요. 왜냐면 원나라는 도병마사, 도평의사 관심 없어. 왜 그럴까 이거는? 이건 고려의 독자적인 간제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간제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밑에는 뭐 이성제다, 삼성제다. 우리가 이제 따질 필요는 아니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이거 좀 보세요. 문종 15년에 여기 보면 당제를 받던 송제참제에서 중서문화성, 그다음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중서문화성, 내의성, 뭐 상서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의성이 문화성으로 바뀌면서 삼성 육부제도가 완비된 거는 언제 때다? 문종 때다 보시면. 선종 때는 출발했고 삼성 육부제가 완비된 건 문종 때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민왕 때 삼성 육부제를 복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복구시키려고 했던 때는 문종 때를 삼성 육부제를 복구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 공민왕의 어떤 간제 복구 관련돼 갖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중소문화성, 상서성 설명했어.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간제를 받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뭘까요? 중추원하고 삼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먼저 중추원 보면 중추원은 크게 그 당시 왕묘춘락과 수기, 군기 있는데 군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뭐예요? 군사 기밀 이런 것들이죠. 크게 이제 두 개로 구성되는데 2품 이상의 추밀, 3품 이하의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추밀을 7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기출 예무 언급됐기 때문에 보면
애우진 못하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춘초 원사, 중추원사, 지원사, 동지원사, 중추원, 부사 등등등 이걸 7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전기 때는 이 중에 중추원사와 지원사 이런 것들은 이제 재상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후기 때는 첨서원사, 직하사도 재상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함께 요들 이제 추미를 합쳐서 재상인데 이를 뭐라고 하면 제추라고 하죠. 제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승선은 망명을 출답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뭐와 비슷한 거죠? 승정호하고 비슷해. 그러다가 이제 추미로는 나중에 밀직사로 바뀌죠. 이거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밀직사로 바뀌고 군정을 관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3사인데 이 3사도 그 당시 그 송나라 간제를 받았어. 그래갖고 그 보통 이제 세역의 징수 운반 저장 예산의 수익과 집행 그리고 세입과 세출 회계 업무를 담당했는데 문제는 호부호와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3사의 역할은 되게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간청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야. 특히 이제 도병마사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거는 그래서 도병마사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도평의사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도병마사 도평의사 또 뭐냐면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이게 상설직이 아니에요. 이건 뭐야? 이건 임시직이야. 그 다음에 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행두제 겸직제를 운영하죠. 격은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도병마사가 높아. 그래서 도병마사 최고 지위를 판사라고 하죠. 근데 식목도감의 격이 좀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라고 해. 경기 그 최고 높은 사람을. 자, 그래서 이 재신과 추민이 모여서 이제 국가의 중대사안을 회의하는 결정하는 기구였는데 도병마사는 군사 대의 문제. 그러니까 도병마사 명칭 자체가 병마사를 가난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있고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담당했죠. 그래서 도병마사 구성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추 임명하는데 판사, 사, 부사, 판관 다 이게 겸직제예요. 네. 요 판사는 주로 누가 맞죠? 재신들이. 그다음 사는 누가 맞죠? 추밀들이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도병마사는 무인집권기 때 본래 역할을 못했다가 왜냐하면 이제 그때 중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밀려요. 그런데 이제 고종 후년 네, 근데 고종 후년은 이제 뭐냐면 최씨 정권이 물러나고 나서 그 김준, 뭐 이면, 그 임유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혼란기잖아.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어디고 무능한 저 집권자가 등장하니까 얘네는 또 무지해. 최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똑똑했어. 이 사람은 문무가 다 겸직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장했는데 최희 때 들어와서는 완전히 비리비리해. 얘가 그 뒤에 이제 후계자도 뭐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에 논하겠어요. 점점 고종 후년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논의기 하기 시작해. 그래서 도평마사가 다시 부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 국방 군사에 관계하지 않고 국사 전반에 거쳐서 도당이라고 했다. 이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예, 요때 원종 때 그 도당이라고 이제 했고 충녕왕 때 이제 도평의사가 승격되면서 구성과 기능이 확대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3사도 제추와 함께 재상의 도당으로 이제 구성이 됨으로써 제추의 수가 드러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된 게 제추상이라는 게 있어. 제추상이. 이것도 구성원이 되죠. 그 더 늘어나. 제추상이는 뭐냐면 제추와 비슷한 뭐냐면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장관급이죠. 네. 그래서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제 뭐냐면 내각 회의를 할 때도 장관 외에도 장관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또 들어가서 또 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그런 것 비슷해 보면 돼요. 제추는 아니지만 제추와 거의 비슷한 일종의 우리 그 교직을 위한 수석교사제, 뭐 수석교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도평의사사는 단순한 회의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갖게 되면서 직접 행정사무를 담당해서 육색장이나 육방농사 이를 통과한 경력살림 이게 예전에 이제 행정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도평의사사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권한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도병마사의 권한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거 도평의사사죠.
그래서 권한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식목도관에는 권력이 약화됐다. 자, 도병마다 기능과 권한은 그 이외에도 이제 일정하지 않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원간섭기에 국왕 측근 세력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때 보면서 이제 또 그 정동행서나 특히 정동행 이문서, 만호부, 간섭하면서 도병마다 크게 제약이 됐고 계속 도병마사 되는데 이거 여기에서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요때 도병마사는 뭘로 해석하면 되죠? 그냥 도평의사사로 해석하면 돼요. 이게 명칭이 통일시켜야 되는데 자 공민왕 이후에는 도평의사사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공양학 때 극화됐고 그다음 그때 이성계 일파가 정치적 목적이 반영됐다. 왜냐하면 그 이성계는 지금 무적을 통해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신만 내세워가지고는 좀 약간 한계가 있죠. 신 외에도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뭘 이용해냐면 도평의사사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도평의사 대신에 자기 측근자를 박아놓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냐면 공양왕을 물러나게 하거나 자기가 또 새로운 왕이 되거나 할 때 누구의 꼭 허락을 받냐면 도평의사사의 형식적인 허락을 받는 형식으로 조선을 건국하고 공양왕을 퇴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필요 때문에 이 도평의사사의 위상이 좀 높아진 거야. 그 필요성 때문에. 근데 이것이 오히려 불만을 샀죠. 왜냐하면 고조가 이제 건국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도평의사사에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또 약화시키려고 해. 그런데 이제 약화시켜서 나온 데서 하지만 그 나머지 그 예전에 이제 그 재신들이 거기에 박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정도존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도평의사 재신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측근 정치를 또 하게 돼. 그 고려 후기 때 그 몇 명 이제 소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국 세력 안에서도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도 이제 뭐냐면 조선에 건국을 했는데 정도주나 이런 사람이 너무 헤쳐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 그 재신 측근 세력 불만, 측근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이방원에 모이게 돼. 그러면 이방원이 쿠데타 일으키면서 이제 매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도평의사사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도평의사사가 너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다 분리시켜 나가요. 그래서 정책 결정 기구를 의정부만 넘기고 의정부의 나머지 기능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죠. 왜냐하면 의정부에 이제 고관 대신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약화시키려고 실시된 게 처음에 의정부 서사제는 6조 직계제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중앙간제를 이제 정리해보면 당제를 수용한 건 삼성육부제, 송제를 수용한 건 중추형 3사죠. 그리고 고려의 독자적인 간제는 도병마다 식목동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당나 송나 제도를 따왔지만 요거 삼성육부제나 중추원도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차이가 있어. 요 차이 부분은 여기서 언급은 안 됐지만 그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통론에 있어요. 통론에 요 부분 통론 읽을 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자 국왕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최고 권력자였지만 국왕의 권력 구현은 재상이나 신료들의 도움 없이 불가능해. 이게 뭐 합의 정치를 한 거야. 도평의사.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그 정치 보면 국왕이 형식적으로는 권력을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운영을 보면 합의를 통해서 해요. 고려나 조선이나 조선의 왕도 전제 권력을 갖고 있죠. 한 번 못하죠. 조선에서 매일 듣는 소리가 뭐야? 사극 보면 아니되옵니다잖아. 맨날 반대하고 있어. 예. 그래서 연산군처럼 이렇게 뭐냐면 죽이나 왕 아니면 실제로 자기 혼자 못해요. 예, 왕이. 자, 하여튼 그 재신과 출신의 합작기구와 도병마다 식목도에 참여했고 주요 간제를 겸직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료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료가 꺾고 돼 있네 이게. 예. 제가 이제 사료도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 요건 제가 이제 첨부를 해놓을게요. 거기 그 예전에 국부쌤 사료 정리해놓은 거 있는데 나중에 제가 몰래 첨부해놓을게요. 거기 원래 이제 저작권하고 좀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한글 파일을 하는데 그 좀 약간 강의가 좀 지난 다음에 1주나 2주에 첨부를 해놓을게요. 예. 왜냐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 내 골치가 아파. 이게 그분들 왜 계속 신고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준법 정신이 좀 튀어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예, 그분들은 제 강의 잘 안 들어요. 예, 결정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지방제도 관련된 부분이 있게요. 이 지방제도는 예전에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방제도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좀 자세히 스캔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요게 관련돼 갖고 이제 뭐냐면 그 경기도하고 개성부가 분리된다는 내용도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9편이 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